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일주일 동안 앵커님을 대신해 진행을 맡게 된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중동 지역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지 12일 만인 엊그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확전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중동 정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 때문입니다. 당장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니 130달러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뚫을 기세입니다. 이럴 경우 금리 인하 시기는 더 늦어지고 가뜩이나 정부 실정으로 오른 물가는 더 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2중 3중 위기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일 겁니다. 총선 참패 이후 닷새가 지났지만 대통령은 기자회견도 열지 못하고 비서실장 인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컨트롤 타워는 그야말로 망가진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구름이 잔뜩 낀 전국에 과연 다시 햇빛이 비칠 수 있을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하겠습니다. 정원이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많은 상품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광고를 제가 백운기 앵커님처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참치 맛있습니다. 많이 먹어주십시오. 많이 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저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께서도 반갑다고 인사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구몽님, 김성환 평론가님 반가. 이현호님, 김성환 화이팅. KKK님, 김성환 평론가 보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자작나무님, 목소리 좋으신 김성환 앵커님. 계속 응원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명숙님, 김성환 평론가님 화이팅입니다. 카페지기님, 김성환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백운기 앵커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는 못 되고요. 그냥 잠깐 자리 비우신 사이에 자, 잠시만 진행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너무 차분해.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도 좀 띄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 끊거나 이렇게 절대 해주지 마시고요. 매일 아침 찾아오셔서 백운기 앵커님 대신에 제가 잠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 분 패널 오늘 출연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연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경 경향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경향TV에도 잠깐 나가는데요. 구경 기자님처럼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네. 평론가님 일주일에 한 번씩 뵙는데 네.
눈가가 빨개진 건 제가 처음 봅니다. 아, 그래요? 뭔가 긴장도가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라디오 진행했을 네. 때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야, 이거 사고 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결국은 사고 쳤어요. 잘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시간을 제가 맞출 수가 없어서, 제가 네. 구경 기자처럼, 자, 구경의 정치, 지금 7번째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 막 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자, 우리,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화이팅 넘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백운계 정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주셔서. 아, 참.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계속 웃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아닙니다. 이제 예. 심각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전쟁 소식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물가 어떡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대파 875원으로 얼마나 진짜 곤욕을 치렀어요. 윤석열 정권이. 근데 이거 더 힘들겠는데요. 이거 과연 이게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 걱정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정부가 이미 세수 펑크가 난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도 총선 이후에 내는 이런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이 외교 안보 실력이 참 바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엔 제발 좀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 선거 패배하고 어떤 만평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 해외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만평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의 잘못된 거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외교 안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네. 빨리 야당 대표 만나야 된다. 그것이 민생도 살리고 외교 안보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는 시금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이건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고유가가 벌어지게 되면 공급망 단체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 경제가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1,400원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면 우리가 지금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경제가 완전히 흔들리는 상황인데 경제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제는 되게 신뢰가 중요한 건데, 그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어도 이 정부가 좀 끌고 나가면 우리 경제가 잘 버틸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제주체들이 그만 거기 합심을 하면서 문제를 갖다가 막아내고 또 쉽게 예를 들면 지치지 않는 상황인데, 네. 야, 이 정부가 하는 거 보면 대통령은 뭐 패배한 대통령한테 계속 얘를 대멋질하는 건 뭐합니다만 대파가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뭐 패배에 대한 무슨 뭐 이 얘기를 떠나서 이런 전쟁이 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상황.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예를 들면 그냥 선거 패배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시스템의 어떤 마비로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진짜 승리의 한 야당 진영이 매우 의미 있게 잘하지 않게 되면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다급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요즘 최근에 이제 저도 TV 출연하면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당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듣다가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야당입니까? 대통령 지금 집권 여당의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네. 있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되묻기도 하는데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다급하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의 상고 현상이 이제 퍼지고 있고, 네. 게다가 중동 전쟁이라는 외환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대통령이 자칫 잘못 판단을 해서 내후외환의 상황을 빌미로 해서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행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야당이건 국민이건 간에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갈지를 모르니까 국민들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대통령의 스타일도 예측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총선 참패를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닷새가 지나도록 지금 아무런 입장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들한테 나설 때 이 기자회견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담화를 해야 될지 국무회의 발언을 해야 될지 그것조차도 지금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무엇보다도 지금 다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참모진들, 국무총리들, 장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비서실장 윤곽도 안 나오는데 주말에 어제 사실은 비서실장 발표를 할 거라고 뭐 예고가 될 것처럼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없던 일이 됐어요. 근데 누군지 하여튼 물망에는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구경 기자께서 네. 어떤 사람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지를 말씀을 좀 지금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어떨까요?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치인 일색인데요. 기본적인 네. 상황 인식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비서실장이라든가 총리가 관료 출신 일색이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김대기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기재부 출신이었고 이관섭 현 비서실장은 산업 출신 아닙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도 상공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년간에 대한 정권 심판에 대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치인으로 해야 되고 협치의 대상인 국회를 존중할 사람을 해야 된다는 컨셉은 잡힌 것 같은데 자 여기부터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해야 되는가? 근데 물망에 오른 면면을 보면 대체로 정권 심판과 괴를 같이 하는 책임이 있는 분들이 여럿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비서실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인데 네. 이분 같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낸 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이라는 그 카테고리 내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무총리 중에서 유력한 후보 또 누굽니까?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거든요. 이분 역시도 통일부가 사실은 이 정부도 얼마나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까?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을 추천할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돼 보인다. 기본적으로 국민적 여망을 뭔가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한동훈이 잘못해서 이럴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남 탓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중적인 굉장히 자중자애적인 인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듭니다. 근데 대통령한테 인사안이 보고됐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지금 오늘 뭐 보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인사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추가로 거론되는 인물을 보니까 뭐 박주선 전 국회부 의장, 이정현 전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런 카드로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정말 무섭게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면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 라인이거나 아니면 본인과 소위 말해서 손발이 착착 맞는 사람을 하려는데 그러면 저는 정말 폭망이라고 보거든요. 원희룡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채 양명주 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말 번복하고 김건희 여사 감싸는 듯한 모습으로 오히려 분노를 일으켰던 인물이고 권영세 당선인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마지막 집중 유세가 용산역 앞이었습니다. 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잊지 않고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민심과 완전히 다른 인물들이 거론되는 거 이거 자체가 대통령실이 지금 이번 참패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이 아니한지를 보여주는 거다. 저는 지난 2년간의 내각이 사후적 내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바뀌어야 된다, 민생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는 대통령은 잘하고 계신다라고 잘못 해석을 해서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거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본인의 통치 철학이 첫 번째로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계기가 바로 총리 인선입니다. 또 하나, 호남 출신 예전에 민주당에 있던 인사하면은 민주당에서 좋아할 거란 이 착각은 빨리 버렸으면 좋겠는데 한덕수 총리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하버드 총리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실패 또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예, 제 생각에는 진짜 고민이 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네. 고민이 저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겠는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버틸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08석 정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은 정리가 안 되는 건데 대통령 바뀌기 싫겠죠. 대통령이 바뀔 생각이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바로 얘기했겠죠. 국민에게 나가서 이 정도의 상황이면 2년 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했을 거고 아마 인사조치도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또 하나는 어떻게 버틸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인사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 대통령 인사라고 얘기하는 게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내가 싫은 사람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가 편한 사람, 자기가 데리고 있을 사람, 국민이 심판한 사람을 데리고는 도대체가 이 전국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은 사람들밖에 이름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하겠다고 얘기를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안 되는 사람들도 하겠다고 얘기하고 해야 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 왜 갑니까?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난도질을 당하려고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고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당신이 다 해. 난 아무것도 안 할게. 나눠줄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권한은 없고 모든 욕은 다 얻어먹어야 되고 대통령 지금까지 한 거 보게 되면 대통령 안 변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건데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저는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대통령은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 아니야, 버틸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용단을 못 내리는 거죠. 이건 어차피 용단 문제거든요. 용단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꼼수와 타협. 그러니까 타협이라고 하는 건 야당과의 타협이 아니라요. 자체 내부의 타협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야, 이거 복잡하겠다. 저는 인물 나올 때마다 아마 국민들 한숨소리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스타일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데 내가 네.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상황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할 거냐. 근데 결국 국민은 심판한 거고 지금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좌고우면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인사는 오늘 이제 모아지는 거 보니까 총리는 권영세, 비서실장은 원희룡. 이렇게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더 덧붙여지면서 거론되는 인사들 몇 면이 오늘 또 정진석 정진석 의원이 또 거론이 되더라고요. 국회 부의장했던 말씀하신. 아니 근데 육선 아니에요? 육선을 대통령 밑에 비서실장으로 지금 얘기할 정도면 진짜 말 다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어떤 사람을 쓸까보다는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번 인선을 통해서 특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와 책임을 공유하거나 나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인선뿐만 아니고 지금 제도를 개편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도.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웹핑만 바꾼 건데요. 과거에 있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왜 하필 이 국면에 민정수석실을 부활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한 겁니다. 검찰이 어디로 튈지도 알 수 없고 김건희를 소환할지도 알 수도 없고 특검이 되게 되면 누군가 정책 조정을 하면서 이런 뭔가 빨리 가는 속도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거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률수석 비서관실 신설을 통해서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여서 최대한 권력 누수 현상을 막아보자 이런 판단에 이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찰은 대통령의 입속에 혀처럼 굴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조직이었는데 이번 총선에 지고 난 다음에 검찰도 우리도 좀 살아야겠는데 우리도 좀 그 권력형 비리 한번 좀 찾아볼까? 대통령을 향해서 칼날을 겨눌 수 있다. 야, 이거 못하게 막아줘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여당의 경우에도 그동안에 야당은 계속 사정정국이었으니까 더 칼질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러면 여당밖에 안 남았는데 야, 우리가 친윤하고 뭐 친한이든 뭐든 비윤하고 서로 간에 권력 투쟁하면서 갈등하고 대통령하고 멀어지면 결국 누가 일받다가 될 거냐. 사정의 칼날이 누구한테 들어갈 거냐. 이거 떨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민정수석실 부활해서 여차하면 내가 여당부터 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참 세상 변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갖다 놓으면 잘 알아가지고 예를 들면 칼을 칠까요? 칼을 치게 되면 그 칼이 누구한테 옵니까? 본인한테 올 거 뻔히 아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미 레이더가 들어간 상황이랑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임기가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절반도 안 남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통치력 자체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칼을 들어서 민정수석이든 뭐든 칼을 들게 되면 아마 오히려 그 사정기관들이 더 반항을 할 겁니다. 내가 잘못 칼 대면 나중에 작살나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 제가 볼 때는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좋아. 유승민 총리 시키자. 근데 권한을 좀 주자 그냥. 내가 앞으로 뭐 할 수 있겠어? 아니 그 김대중 주필이 얘기했잖아요. 당신 총선 지면 껍데기야. 하야야 될지도 몰라. 이 얘기 뭐냐? 대통령이어도 권한 행사할 수가 없어. 왜? 말을 안 들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권한을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네.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비서실장은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래도 경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경제 잘하는 사람 앉혀놔야 돼요.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 아래 비서실장이라도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아는구나. 그래도 앉혀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비서실장은 좀 경제 전문가를 앉혀놓고 그다음에 그 총리라고 하는 부분에 권한을 많이 주면서 본인이 변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이 U자도 안 나오는 상황이죠. 나눠줄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가면 우리가 그 선거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야, 200석이 넘어야 된다. 200석이 넘어야지만 탄핵이든 개헌이든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가면 제가 대통령이 스스로 예를 들어 자초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자체를 자초하는 상황이 가는 거죠. 어떻게 이대로 내버려 두냐고요. 자기의 권한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소위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면피로 가려고 하는 대통령 아래에서 야당도 국민도 그것을 동의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냥 거기 아래서 머리 받고 살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그거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소위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뭐 검찰, 감사원 이런 데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화들짝 했을 거다. 대표적으로 가장 정치 탄압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범야권의 중심주로 쓰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압승의 중심지에 쓴 거죠. 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계속 주장이 나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선거 막바지에 법원에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야권에 표를 몰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검찰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이게 뭐지? 라고 했고 또 한 사람 조국혁신당 대표의 조국 대표 국회의원 당선됐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현희 당선자 권익위와 감사원을 통해서 정말 표적으로 삼아서 가장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당선이 됐습니다. 추미애 당선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보기에 권력기관들이 야 이거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줄 서야 되지라고 저는 볼 거고 제가 그냥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항상 느끼지만은 이 총선과 중요한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권력기관 내부에서 이제 정보가 줄줄줄 나옵니다. 이제 권력의 누수 현상이 여기서 또 벌써 발생하는데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그동안 숨겨졌던 부분에 대한 많은 정보가 흘러나올 가능성도 있고 예전처럼 수사 미적되다가는 내가 앞으로 처벌받는다라는 위기감도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그 민주당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저희가 얘기를 듣고 와서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이며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불통의 폭주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런 반응을 이제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데 당장 뭐 지금 나오는 인사들은 보수 진영에서도 마음에 안 들고 민주당에서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반응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제이님께서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가라앉은 배에 타려고 하겠어요. 단희님께서는요. 총선의 결과에 대해 윤 씨의 체감 온도는 미비할 것으로요. 숙취로 몽롱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슈퍼챗도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아이고. 상강뜰님께서 3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김성환 앵커님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실장기님께서 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김성환 평론가님만의 부드러움 너무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한 주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님께서 22,000원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성환 앵커님 여기서는 편하게 사고 치셔도 괜찮습니다. 진행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22대 국회 아닐까요? 22,000원? 그러네요. 네. 우리 구경 기자님을 대신 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심위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서 틀리면 어때요? 쪼사로스님께서요 3만 원 보내주시면서 김성환 앵커님 품격 상식적인 진행 응원합니다. 화이팅하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시켜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네. 그러지 않아도 답을 막 보수신 분들이 주고 있더라고요. 요즘 열심히 조언하는데 오죽하면 뭐 주필이나 고문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할 말 다 했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던 거 다 해놓고 그러니 망하지. 이런 거를 칼럼으로 쓰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조언을 하더라고요. DJ 때 얘기, 뭐 YC 때 얘기. 그때는 자기하고 맞지 않은 사람도 총리 다 기용했어. 그렇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국영자 또 보셨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게 아까 상황인식의 연장선상인데 그럼 어떤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은 이런 네. 의문에 빠집니다. 근데 어디까지도 안 되냐면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지금 당내라든가 대통령실 내부의 반발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 패배 시선 자체가 우파가 결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졌다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네. 중도층 이탈이라든가 뭐 진보 지형 생각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 인식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파 눈치를 보면 절대 기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선상에도 안 올리는 거죠. 사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
당대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정치의 고관여다는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노선이 많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신주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분하고도 정치적으로 한 묶음으로 굉장히 오래 지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김한길마저도 지금 당내에서 안 된다는 비토 여론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김한길은 민주당 수입사냐. 국내산을 그렇죠, 써야지 그렇죠. 우리 수입산 대표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경북 기사 거거든요. 이철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실 써야 그러다 보니까 된다고. 이제 또 인천시장도 거론이 되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천거가 되고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과연 내 사람으로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지를 열어주고 누군가 뭔가 타협하고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들 자체가 지금 전혀 생성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네. 그런 생각을 고쳐먹지 않는다면 절대로 국민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정무수석 지낸 TK 출신 인사 김준건을 비서실장에 발탁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출신 총리 출신인 그거를 총리를 다시 재기용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승민이라는 카드는 도대체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수용할 수 없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반대에 있으면서 거의 예를 적의를 가지고 싸웠던 사람이고 끊임없이 어떤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보십시오. 선거 때 누구 불렀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불렀어요. 왜? 국민들한테는 그래도 그나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식적인 인물로 통하기 때문에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선거운동을 한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대통령이 권력을 나눈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승민 정도를 앉혀야 국민들 생각에서는 약간 겼는지를 보겠죠. 좀 생각이 바뀌었나? 정도라고 좀 봐요. 전 유승민 전 의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전 신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새로운 시발점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총리는 국회의원이 하면 될 것 같아. 자기들끼리 친하니까 네. 통과는 시키겠지 이런 생각일 것 같고 이게 이미 정무 예, 예. 감각이 있는 현역 예.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쪽으로 생각한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야당의 포지셔닝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야당은 쉽게 예를 들면 총리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총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더 바짝 쳐다보고 있고 야당에 대해서도요. 그다음에 뭐 제가 볼 때 비서실장은 또 호남이나 덜 비판받을 인물들을 갖다가 앉혀놓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모양새에 있는 격가지들만 앉혀놓으면서 본인이 면피를 하는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인요한을 앉히고 김기현을 앉힌 다음에 인요한도 날리고 김기현도 날리고 끝내는 자기 한동훈을 앉혔던 네네. 과정들을 보면 저는 계속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상황만 모면하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계속 이렇게 또 화나면서 진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뭐 지금 인사 내는 거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야권들은 지금 뭉쳐가지고 차상병 특검 우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산이죠. 이거 넘어가야지 되는 건데 이거 거부할 명분도 지금 사실은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아마 고민할 것 같은데요. 먼저 싱크 듣고 와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좀 털고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저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차상병 특검 이거 될까요? 국민의힘은 일단 당론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당론으로 기존의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차상병 특검법은 국회 부의 상태인 거죠. 그냥 맞습니다. 상정만 네. 하면 되는 거죠. 국회의장이 의지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돼서 숙려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난 3일부로 이미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내달 2일에 여야가 합의 처리하자는 입장을 제안한 상태고요. 네. 근데 여당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지금 보면은 야당만 찬성하는 게 아니고 오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라디오에 조경태 출연을 해가지고 의원도 얘기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수도권에 아주 근소한 차 패배를 두고 최상병에 대한 내용도 아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당 여기 중요합니다.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여당 안에서도 당정 갈등 국면이라든가 뭔가 정상화 차원에서 고리가 되는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을 지목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뿐만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일한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병일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최상병 특검을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책임론을 얘기할 때 대통령실 8 그리고 당 2를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안에서도 무섭게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 안에도 최상병 특검이라는 것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국회 상정이 되면 뭐 지금 21대 국회 표결 그 의석수로 봐도 그냥 일단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또 거부권 또 거부권 행사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요. 조경태 당선인도 찬성 의지를 밝혔고 안철수 당선인도 당선된 이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찬성이다.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22대에서 당선된 지금 김재섭 당선인도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21대 국회 안에서 이거 마무리하고 털고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의 표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탈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상황이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저희가 선거운동할 때 최상병 특검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21대 국회에서 만약 통과가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더 세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패한 이후에 그나마 국민들에게 민의를 받들겠다라는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를 또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문제는 뭐냐? 대통령이 과연 그런 민의를 제대로 읽고 있느냐? 지금이라도 최상병 특검을 전향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제까지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 안 바뀌더라.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위법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한 이유가 뭘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 과실치사 문제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이 사건이 또 과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간 것 같다 그냥 절차대로 한 것 같다 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재판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위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 다른 문제랑 성격이 좀 다른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거는 뭐 이태원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통과시킬 수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군사재판에서 나오고 있는 증언들이나 증거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이준석 그 당대표나 천하람 최고위원인가요? 당선인. 당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은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야 통과시켜 놓으면 지금 당장은 면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탄핵의 사유로 가게 되는 사태가 등장하게 됐을 때 이 당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아마 내부에서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문제 관련해서 국민 민의는 충분히 수용해야 되는데 민의를 수용했어. 특검이 진행이 됐어. 진행이 되는데 계속 대통령에 대한 위법 사항이 막 나와 밖으로. 그럼 위법이 나와도 참자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랬을 때는 보수 정당이 완전히 되고서 쫙 옛날처럼 진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 다른 특검과 모르게 이 특검은 진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내부에서 판단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지 참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당선인 말씀 지금 하셨지만 천하람 당선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좀 저희가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야권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또 저희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또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협력을 할 것이고요. 특히 최상병 특검 부분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범야권의 일원으로서 협력할 생각입니다. 조국 대표 CG도 준비되어 있죠. 조국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수근 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이미 4월 3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 조국 혁신당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 미룰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 아주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절차상으로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회의에 부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정만 하면 21대 국회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작은 파도 피하려고 그러다가 더 큰 태풍 지금 맞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1대 때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은 21대 국회 내에서 거부권까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행사하고 재의결까지도 가능한 시간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네. 21대 국회 내에서. 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21대 지금
5월 2일 날 본회의 상정해가지고 그냥 표결 들어가면 일단 통과되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럼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내부 지금 21대 국회의원들도 와글와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와글와글. 양쪽에서 지금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방법은 하나가 있죠.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버리는 거죠. 아니 이게 가능성이 아니, 더 왜냐하면 높다고.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이 살아야 되는 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냐하면 네. 2년 동안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 비대위원 얼마가 날라갔습니까? 처참하죠.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당대표 날리고 비대위원장도 날리고 이런 식을 당하게 되면 어디 가서 동네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 상황에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명확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21대 국회까지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손아귀 아래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2세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내부의 용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용자들이 생겨서 21대에 좀 결자해자고 가자. 그렇죠. 라고 지금 털자.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그 힘으로 좀 보수를 갖다 복원해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전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바로 이제 출당 조치가 되는, 그러니까 뭐 제명이든 뭐든 해야 출당 조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당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뭐 그게 3년 될지 몇 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형태의 국정 운영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결정을 국민의힘이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물갈이를 안 했잖아요, 거의. 근데 도로 영남당 됐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의원들이 그 의원이에요. 그럼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더 상황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한번 부인하기 시작하면은 22대 국회 때도 계속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사기관을 결국은 특검을 안 하려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네. 다른 대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여당이 선거를 치르는 기간 내내 가장 목소리 높였던 게 이종섭 대사를 왜 지금 이 시점에 공수처가 수사하냐고 하면서 네. 공수처의 총선 개입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어요. 공원유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하게 수사 받아보자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반대급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를 부인한 정부 여당이 이제 와서 특검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 이거는 그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 레토릭으로는 절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친윤이 언제까지 본인들을 친윤이라고 할까요? 권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느끼고 있을 거고 또 지방선거 당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조경태 당선인과 안철수 당선인이 왜 빨리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느냐. 본인들의 정치적 진로를 새로 모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서라도 우리는 살아야겠다라는 기류가 점점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수도권에서 사실 거의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가만 놔두고서 앞으로 당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외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민심을 이반하고 이 당이 쇄신을 하거나 다시 살아갈 동력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당 내부의 문제가 좀 복잡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뭐 친윤파, 친한파 뭐 새로 등장한 파들 간의 권력 다툼이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이 정권 심판론 그리고 이른바 이체 악명죄에 대한 심판론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흐름을 거스르고서 국민의힘은 복원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니까 그림을 머릿속에 다 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고 오늘 뭐 동아일보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이 상황은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압력을 넣었든 안 넣었든 뭐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번복을 했든 안 했든 대통령한테 다 보고됐을 거 아닙니까? 또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지금 계속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입장을 밝히든 뭐라고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는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한번 좀 저희가 들어보죠. 재판이 이어져 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도 부담이고요.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그럼 저는 이건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이거는 명시적으로. 박정훈이라는 제복 군인의 명예를 그냥 대통령 권력으로 짓밟은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젊은 세대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서 이 재판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저런 반응에도 정치적 복선이 좀 깔려있는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철저한 자기 지지층을 좀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는 하지만
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진짜 탄핵 사유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온다 그러면 탄핵으로 간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3석에 불과하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는 108석이기 때문에 내부 반란표만 조금 네. 나와주면 얼마든지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잖아요. 근데 길은 2가지밖에 없는가? 아니 3가지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김대중 주필의 하야의 길, 그다음에 말씀하신 보수층의 분열을 통해서 탄핵의 길, 아니면 대통령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를 들면 타협하는 정치, 이 3가지 길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취해왔던 행동을 보게 되면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는 쉽게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개혁신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추후에 보수의 전체적인 재편을 통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리더십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상황을 봉합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골마 터트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중간에 딱 예를 들면 중단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죠. 저는 그때 정도 상황이 되면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당대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미래 권력은 좀 갈갈이 찢어지겠죠. 그래도 홍준표 대구시장 이미 얘기했죠.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 그거 잘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해. 그다음에 원희룡도 거리두기 할 거예요. 나경원 이제 때가 온 거죠. 얼마나 지금 그 칼을 갈았겠습니까? 그럼 갈기갈기 나눠먹는 게 좋은 거죠. 오히려 보수를 이런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누가 대통령을 지켜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저는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연합적 권력으로서 어떤 그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대신 그 그림이 누구한테 하나로 가지 않겠습니다만 항상 보면 보수는 전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버렸던 한 번의 사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탄핵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범진보 진영에서 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범보수 층에서 먼저 제기하면서 대통령 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 버렸던 거고, 버린 다음에 다시 폭망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쪽 자체가. 저는 그래서 보수는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가 내장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오히려 그런 길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만약 그 최수근 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법을 거부하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 거부 이후에는 이제 재의결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재의결 과정에서 보수 정당 같은 경우도 엄청난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이 지금도 생생해요. 파국. 파국. 네. 파국.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최수영 상병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파국의 문제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네. 그 화자에 집중해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방송 보셨지만 뭐라고 네. 얘기합니까? 그 박정훈 대령 사태를 얘기하면서 공소 취소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공소 취소를 해야만 이 사태가 풀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특검법 가기 싫으면 공소 취소를 하라고 해법을 준 것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고 네. 큰 그림 자체를 보수 진영이 개편을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의 정체성을 범야권이라고 편의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수의 재편을 통해서 자신이 대선을 치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힌트들이 자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이것 외에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도 아마도 선긋기가 어떻게 됩니까? 양평 고속도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행정적으로 아직 입증이 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네. 종합특검법에서 넣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퇴로를 열어두고 지금 정권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걸 덥석 물고 이준석이 사과까지 한다면 이준석은 분명히 표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국면 내에서 이준석이랑 행위자를 관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뭐 한동훈 위원장을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하여튼 동물적인 정치 감각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갸우뚱갸우뚱하는 그런 대목이 좀 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게 이준석 당대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오만해져요. 그럼 자기가 예를 들면 뭘 핸들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민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태를 봉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은. 근데 이준석을 봉합하려고 한다? 그 순간 정치적 생명 끊기는 거죠, 제가 볼 때. 제가 왜 이준석을 알아서 하세요. 이 대목에서 이준석 대표 싱크를 하나 저희가 들고 와가지고 그 의미들 다 같이 한번 해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포괄적 특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도 양평고속도로 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정조사가 어떻게든 관철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요. 도이치모터스는 수사 결과에 미진하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 옳다 보고요.
그 외에 디올백 이런 거는 저는 사실 그걸 뭐 영상까지 찍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판단이 끝났을 거고, 저는 정치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사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구조적 대책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아주 묘한 얘기를 중간에 삭삭삭 넣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 근데 말은? 이준석 당선인이 유승민의 길을 봤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그리고 그러나 그 이후에 탈당을 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면서 부친 과정을 봤던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을 일단 반윤으로 포지셔닝을 해놓고 야권 인사로 보지만, 우리 김종국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언젠가는 내가 이 보수의 중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준석이 보여준 리더십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부분은 국민이 선택해 주시는 거니까 볼 필요가 있지만, 정치 지도자로서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반윤석열 정권이라는 그 민의에 다시 편승해서 올라온 것이지, 본인이 정치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증명해서 당선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의 어떤 논란에 대한 반감,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을 딛고 일어선 것이기 때문에 보수의 중심이 설명하는 건 좀 아직까지 욕심이다.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뭐 많이 기대를 나타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지금 야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편 움직임이 더 전국의 주도권을 질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재편된 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또 등장한 조국혁신당이 또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오히려 향후 전국의 핵심 키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제 특검 전국이 계속될 텐데,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세석을 가지고 이렇게 막 흐려놓는 작업을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이게 애매한데. 아닌 게 아니고, 사실 오늘 라디오에 공교롭게도 개혁신당 비례 1번이 이주영 그 당선인과 예.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의 공천을 받아서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된 그 한지아 비대위원이 두 사람이 출연했어요. 근데 공이 보면 대통령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여자 의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에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야권 같은 경우에도 각 당마다 다양한 솔루션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대통령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아마도 요게 되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아마도 개혁신당이라든가 이런 주체들이 뭔가 대안을 내놓고 대통령실이 수용하는 행태, 그러면 뭔가 이제 보수의 분열을 뭔가 좀 덜 가속화시키는 촉매제를 집어넣을 가능성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준석 대표가 양념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전 이거는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네. 없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윤 후보가 12번 의료개혁 전문가이고요. 네. 의료개혁 특위를 하면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이 같이 정책 공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개혁신당의 의지보다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내놓은 안을 어떻게 받느냐가 좀 핵심 키라고, 어쨌든 제가 당 소속이었기 네네네. 때문에 근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뭔가 역할을 하면 대통령이 받아주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야당하고 만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한 번도 안 만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떤 표정을 짓고 이준석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그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인데요.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대표랑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야권에서 계속 대화 제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대통령실에서는 뚜렷한 입장이 없다,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 들으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뭐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야당과 함께 또 국회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외에 또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생각, 삼권 분립이 이 나라 헌정 질서의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의당 존중하고 대화하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정 질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번째 대화 제의한 거죠?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반응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나긴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려고 할까요?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겠죠. 제가 볼 때 이제 만나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라고 하는 데가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나자고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야, 이 윤석열 대통령 매우 어렵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나기가. 왜냐하면 하나는 깨졌어요. 2조 심판론은 깨진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론이라고 해서 제기했는데 무슨 2조 심판이야. 정권 심판이지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조국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정권 심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건 사법적으로 알아서 해. 나 잘 모르겠어. 네. 정치적으로는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만난다라는 얘기인데 만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혐의를 본인이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네, 사법적 문제로 가기 네. 때문에. 그러면 검사 출신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거 수용하기 어렵겠죠. 만나는 자체가 어렵겠죠. 또 하나는 만나면 대통령은 선물을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아주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물이 뭐겠습니까? 이채양령 주겠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주 개선된 방식의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게 되면 그냥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주고 예를 들면 그냥 엿을 매기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심판받은 대통령이 소위 뭐 영수담이라니까 되게 싫어한다니까 예를 들면 뭐 당대표랑 당대표 여러 명이 만났는데 아무런 답도 안 줬다라고 하면 제가 또 싸우자. 직접 만나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 선물도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선물을 주는 순간 하나만 줄 수가 없어요. 보따리를. 이채양명주가 있는데 야 요거는 주고 요거는 안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면 다 줘야 되는 거지. 하나를 주는데 다른 건 문제가 없어?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딜레마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안 만날 수도 없지만 만나도 안 되는 상황이고 전 그래서 대통령실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천천히 하겠다. 충분히 검토해서 국민이 이해할 만큼 상황이 제가 볼 때 그럼 밑작업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볼 때 몇 가지만 그러니까 만나는 건 제외하고 몇 가지만 수용하고 퉁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 지금 그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섣불리 만났다가는 오히려 더 뭐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만 만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대표 격이든 누구든 만들어야 뭐 만날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 뭐. 그렇죠. 비대위원장이든 누구든 뭐 뽑아야 뭘 또 같이 만날 테니까 최소한 그래도 국민의힘 빼고 이재명 대표만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영수회담이잖아요, 그러면은. 야, 근데 너무 재밌겠는데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윤석열, 이재명, 조국, 그다음에 이준석, 거기다가 개혁신당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따지고 아니, 개혁신당이 이준석이고. 개혁신당 말고 저기 진보당 대표도 와야 새로운 돼요. 미래도 와야죠. 진보당 대표도 와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원내 교섭단체로만 제안하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만 가면 되는데 지금 그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대표들 다 만나겠다고 대통령 입장에서 둘만 만나기는 이재명 대표만 만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수회담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각 그 국회 의석 갖고 있는 정당 대표들 다 한꺼번에 만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국 대표 그다음에 진보당 대표까지 다 만나야 될 텐데. 이 와중에 제가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은 이게 난파선이라도 생각한 걸까요? 권영세 그 당선인이 의원이 자신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 데 대해서 낭설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석했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에서 윤재혁 원내대표 주재로 4선 중진의원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상 중진의원 간담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총리 후보를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낭설이라고 본다 이런 말씀했다. 거리두기 제가 총리 입감이 한 명이 사라진 거네요. 본인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사청문회 통과할 네. 가능성도 없어요. 잘못했다가는 정말 야당에서 집중 포함만 받고 낙마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권영세 의원은 만약에 총리 후보가 되면 용산 문제, 이태원 문제가 다 터져요. 그렇죠. 본인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터져가지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본인 총리 역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큰일인데. 왜 우리가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뭐 그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중동의 전쟁 소식도 지금 맞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지만 온 국민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근데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국 대표가 지금 이번에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이 있어요. 그 CG로 준비돼 있죠. 저기에 그러니까 아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총선 전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다.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요 다음 구절을 가지고 지금 보수 언론이 시비를 걸고 있더라고요. 네.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 달성은 무산되었고 국힘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공개 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꼴cab하고 얍실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할까, 이거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떤 말을 할까요? 꼴잡이란 말은 또 꼴잡하다. 이게 지난 선거 기간에서 사용한 용어 같긴 한데요. 네. 꼴값하고 잡섭해요. 제가 좀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저거 찾고 있는 동안에 네.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 만나면 무슨 말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김건희 여사 빨리 특검해라. 그리고 한동훈 잡아 이렇게. 넣어라. 그렇게 이런 얘기할까요? 말을 하겠죠. 아니, 왜냐면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본인의 선명성을 내세우는 상징적인 말로 했었고 총선 끝나자마자 또 그 주장을 내세웠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대표는 죽어도 안 만나지 않을까. 죽어도 안 만나지 않을까. 일단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단.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따로 만나야 되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당시 민주당이었나요?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차선책으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과 지금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용산으로서는. 이게 글쎄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때요? 다른 분들은 조국 대표가 만나면 네. 진짜 그런 얘기밖에 안 할까요? 일단은 꼴잡하다는 경상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방언인데 얍삽하다 또는 비열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비열하고 얍삽하다는 얍삽하다 결론적으로 이제 두 덧대는 가지 것 같은데, 합치면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 자리를 불러달라고 할까 좀 상상은 잘 안 가는데, 기본적으로 선거 기간 내내 치러온 레토릭 자체가 3년은 너무 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앞에서 이제 면전에서 본인의 귀책 사유 같은 것들을 열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마도 이제 조국 대표가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직설적으로 대통령이 수용해야 되는 법률적인 하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듭된 강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본인이 제안은 하지만 대통령이 본인을 회피할 줄 알고 미리 사전에 이런 얘기를 정치적으로 던진 맥락도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내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입장과 관련해서 밝힌다고 하는 소식이 지금 나왔네요. 네. 총리 비서실장 인선은 뭐 고심한다는 건 저희가 쭉 얘기했는 건데, 그러면은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 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아니, 그러면 최소한 기자회견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도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생중계 한번 하고 끝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이게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도 뭐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는 식으로 대리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닐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선거 끝나고 56자, 그것도 대독 입장만 밝혔잖아요. 예. 혹시 내일 국무회에서도 그 정도 원론적 수준만 말하고 아무런 실제적인 실천은 하지 않는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대통령께서 사실은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 이후에 바뀌었으면 저는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 따라서 내일 국무회의도 일방적으로 바뀌지 않고 국민들을 향해서 훈시하는 듯한 기존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더 큰 딜레마, 더 큰 위기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겠네요. 이걸 절대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적어도 이제 국민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대패를 한 상황에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얘기하는 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고, 뭐 기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국민을 대신해서 그 기자들이 이 패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할 것이고, 이게 한 가지만 조치할 게 아니잖아요. 국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 총리부터 대통령실 인사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난국, 야당과의 협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질문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알게 되고 야당도 그것을 입장을 알게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건 일방적인 방식으로 난 이렇게 할 거야라고 딱 던져놓고 당신들이 거기서 답을 해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간다면 아마 조국 당대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만, 부르면, 아니면 면전에 가서, 아니면 부르지 않는다면 나를 안 불렀다는 의미에서 제가 볼 때 하야와 탄핵의 사유를 설명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 상황이라면. 아니,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되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국민 사과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안건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국무회의 네.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해요? 아니, 기본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저희들이 이제 상상력의 나래를 핀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 네.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장소에 사과할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대국민 입장문을 이렇게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표할 거라고는 차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적어도 도저히- 담화를 하게 되면 네. 담화 속에는 그래도 개인 1인이 서서 뭔가 사안에 대해서 진중하게 설명하는 분위기라도 낼 수 있고 그래도 더 좋은 방법은 사실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 그것도 어렵다면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준 기자회견에 준한 행태를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국무회의를 한다는 거는 사실 시급한 민생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본인 사과를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 개편 정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형식상 그렇죠. 형식이 결국 내용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내일부터 여론의 비난에 상당히 크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를 가는 길인데 이걸 과연 누가 조언을 하고 대통령이 다른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통행보를 계속한 것인지 정말로 비판받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야, 이거 KBS랑 또 녹화 인터뷰한 거 아니에요? 설마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네. 설명했을 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거의 마지막 최악수를 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국민하고 소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지적들을 계속 받았고 불통의 이미지라는 게 결국 독선적으로 보였던 거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심판한 건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 국정수습 방안을 발표한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명박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와,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불통인 대통령이 나올 줄 몰랐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심한 불통이 나타날 수도 있구나라고 깜짝 놀란다.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불통의 끝판왕이라고 보는데 이번 총선을 한번 보십시오. 개혁신당까지 합하면 범야권이 얻은 의석수가 192석입니다. 이 안에 나타난 민심이 뭐겠어요. 대통령 불통에 대해서 정말 준엄하게 심판한 거고 국정 기조 완전히 바꾸라는 건데 내일 국내회의에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건 안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이다. 악수를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이 내용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리 그 자리에서 국민의 민의를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수렴하고 뭐 반성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국정운영 거기에 막 걸맞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마음의 진정성을 믿어줄 수 있을까? 이 첫 얼굴 내밀고 국민한테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선거의 처음이죠. 처음으로. 네. 얼굴을 드러내면서 지금 밝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냥 국정 동력이 난 앞으로 레임덕으로 안 가도록 나는 계속 뭔가를 할 거야. 이런 얘기를 고집스럽게 밝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되네요.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대통령 생각은 버틸 수 있다. 버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버티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선거를 통해서 버티지 그렇죠. 마.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거라는 것이 남아있으니까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심판했는데 그 다음에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할 수단이 없습니다. 선거가 앞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2년 후에 지방선거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하야나 탄핵밖에 없다고요. 근데 하야의 사례는 뭐 워낙 옛날 사례니까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석수로 탄핵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는. 국민 여론으로 탄핵을 한 거지 의석수를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의석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정반대 상으로 가거나 과다하다고 얘기하면 탄핵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 또 국무회의에 앉아가지고 뭐 여러분 민의의 뜻을 알고 있고 그 뜻을 충분히 받아 안아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쇄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은 득부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고 소위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은 8년 내내 소위 100석 하여튼 100석 좀 넘는 숫자만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보수 저렇게 하면 잘못하면 절멸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앞으로요. 좀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가 진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렇게 한다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매번 2년 동안 그랬잖아요. 지켜봐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켜보나 마나 했잖아요. 항상 결론은 똑같은 방식으로 왔으니까. 야,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죠? 구독자 나의 시간님께서요. 생각해봐라.
21대보다 2석이 더 늘었는데 왜 바뀌어? 바꿀 이유가 없어.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 백운기 앵커 대신에 제가 들어와서 이거 진행 맡으면 야, 이거 뭘 얘기를 해야 되나. 얘기할 거 없으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했거든요. 얘기할 게 막 쌓여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할 게 있어가지고 내일은 괜찮겠다. 내일도 할 말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일간으로도 다 나오고 기간으로도 다 세밀하게 나오잖아요. 네. 총선 이후에 12일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이 28.2%다. 그래서 취임 후에 일간 최저치를 경신했다. 28.2%요? 예, 12일만 리얼로 말씀드립니다. 통화가 나오는 12일만. 건데. 왜냐하면 8일부터 12일까지를 보고 일간 분석을 다 한 건데 네. 8, 9는 큰 의미가 없다 보고 그쵸. 12일이 28.2%입니다. 취임 후 일간 최저치가 경신이 됐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수치입니다. 내일 국민의 30% 선이 무너진 거죠, 한 번. 리얼미터에서 30%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다른 여론조사 보통 20%대 대부분 나왔던 데는 그렇죠. 더 내려간다는 초반까지 거죠. 떨어질 네, 가능성이 네.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말씀하셨듯이 의석수도 의석수지만 여론의 동향을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나대로 가겠다. 국민 여론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냥 네. 마이웨이 네. 하겠다. 이런 뜻이 될 수도 그리고 있겠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마 내일부터 네. 그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라디오에 많이 출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22대 국회에서 200석의 캐스팅 보트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통령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예. 우리가 결국 입법 동력에 야권에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공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뭔가 소장파, 쇄신파를 형성을 해가지고 국회에 추동력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은 국회 판도라는 것은 21대 국회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실제로 보면은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 18대 때 민본 21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데들이 결국 보면은 청와대를 쇄신하고 바꾸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내일부터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사과를 가름한다는 얘기를 들은 당선인 상당수가 쇄신 세력을 형성하고 뭔가 국민의힘 변화라든가 정부의 각성을 대우 각성을 촉구하는 촉매제 역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죠. 왜냐하면 내일 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내일 또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잖아요.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의 어떤 국정수습 방안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나온다.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이 뭐라고 그래? 파고라 그래야 되나? 산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리 자기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국정을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를 지지 안 해줘도 언젠간 나를 지지해 줄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22대 국회가 원구성이 되면 또 대통령에 맞닥뜨려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추미애 당선인입니다.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럼 뭐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으로 그냥 선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는? 당선인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누가 선출할지 모르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추미애 조정식 왜냐하면 치읓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걔네 또 말만 가면 가도 막 말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선의 조정식 그다음에 추미애 그다음에 이제 또 5선 얘기도 나오죠. 뭐 박지원, 뭐 정성호, 조정식 의원이 안 한다고 빠지면 그 다음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추미애 그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뭐 생각이 굳건한 것 같아요.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국회의장의 모습을 보이겠다. 그래서 협치가 아니라 민치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치라는 얘기는 뭐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무슨 뭐 여야가 타협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아니 국민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지 뭐 그걸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민의를 반영해서 그 민의를 만약 국회가 따르지 못한다면 내가 밀고 나가서라도 그걸 실현해 보겠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추미애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조금 또 이제 추미애 국회의장이 됐을 때에 대한 우리가 뭐 역풍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또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과거 민주당이 자주 많이 예를 들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끊임없이 앞으로 못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풍 문제였었는데 아마 그 문제 때문에 또 항상 국회의장 그런 게 있어요. 또 온건하고 타협 반응한 사람을 빤다 이런 또 나름대로 또 흐름들이 또 만들어져 있고 또 그걸 누가 추동하느냐? 초선들은 잘 모르니까. 재선급 이상들이 그런 얘기를 추동하면서 이제 이렇게 바람몰이를 하는 게 분명히 있긴 있는데 저는 그건 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방식의 국회 운영은 안 된다. 전 여기에 대한 광범위한 예를 들면 소위 범진보 진영의 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렇다면 그런 어떤 내용들에 잘 호응할 수 있는 내용을 누가 얘기할 것이냐. 그게 조정식이든 추미애든 아니면 뭐 박지원이든 누구든 전 상관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뽑으면 된다. 꼭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 치우쳐서 추윤 갈등이 있었으니까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면 재밌겠잖아. 와서 대통령이 고개 숙일 거 아니야? 고개 숙여야 되는 인사를 해야 되니까 와서 그게 보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와서 고개 좀 숙여라. 너 한 번 좀 해봐라. 이렇게 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그건 뭐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핵심은 김진표 의장과는 다른 방식의 저는 그 추미애 당선인이 얘기한 협치보다는 민치라고 하는 얘기는 매우 의미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나선다면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효능감을 좀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회에 대한 효능감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놈의 국회 많이 뽑아주면 뭐하나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관철해 시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뭐 공교롭게도 제가 MBN을 일요일 날 나갔는데요. 거기에 추미애 당선인이 나온 거예요. 인터뷰를 하러.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분장실에서 분장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추미애 당선인이 온다는 걸 몰랐어요. 문을 이렇게 나가는데 추미애 당선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제 추미애 당선인을 많이 비판했던 입장이었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딱 막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저도 모르게 하고 이렇게 놀랐어. 소스라치게. 그렇죠. 껄끄럽죠. 그래가지고 제가 야, 또 거기서 봤을 테니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네. 좀 악수를 하다 할 기회가 있나 그랬더니 그냥 쌩하고 가버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출연자들하고 인사도 안 하시더라고. 보통 이렇게 출연자들이 있으면은 자기 다음 코너에 뭐 전 국회의원들도 있고 평론가도 있고 막 있잖아요. 교수도 있고. 그럼 보통 와가지고 뭐 반가워요. 뭐 잘 부탁해요.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싹 하고 가버렸어.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게 오늘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꺼내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앞으로 추 당선인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씻고 듣고 와서 제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에 부응하는 국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국민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립 끼워넣고 움직이질 않아요. 네. 국회도 동시에 여론에 떠밀려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힘 빠진 중립이 아니라 이 대안을 정확하게 내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컨센서스를 확립해가는 과정에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큰데 여태까지는 그냥 중립 기어넣고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네. 정확하게 국민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국민들과 함께 그런 컨센서스를 많이 확립을 해서 그 갈등 주제를 돌파해내고 싶다. 중립이 아니다. 저 진짜 국회의장이 되면 국회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지 궁금한데요. 저 구독자님들께서도 여기 있네요. 헤이즐러님께서 유니추 앞에서 인사하는 거 보고 싶다. 로즈마리님께서 이제 역풍 하지 마세요. 절대 불지 않을 겁니다. 대갈매님께서 됐어. 이 시국에 강한 국회의장을 원한다. 크림소다님께서는 동물국회가 되고 있는 줄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국회 이제 시정연설 안 나가는 거 아닌가?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뭐 총리를 대신 보낸다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 재임 중에 검찰총장하고 너무 다퉜죠. 사실 서로 간에 사감이 쌓여 있는 상태고 공적인 업무 처리는 더 힘들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바뀌어야지 뭔가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추미애 뭐 지금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인식틀을 전혀
버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중립기여를 기본적으로 받고는 안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편협하게 앞으로 달려가겠다는 건데 그 편협하게라는 기본 전제는 물론 민의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여하간 근데 민의의 동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총선을 통해서 야권에 압도적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국회의장을 하는 전반기 동안에는 여간 개혁법안이든 특검법안이든 모두 다 통과시킬 거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혜적인데 그 역시도 여전히 강렬하고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결심할 정도로 생각이 고지식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양쪽 하나가 누군가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임기 내내 평행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참에 네. 과거 두 사람이 어떤 악연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게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이 수사와 그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 사법의 독립하고는 그건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검찰청법에 제지시 이런 거 없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9개 그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을 거부하고 또 불법과 비리 특권 반칙을 옹호하고 거부한 조사를 거부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것을 제대로 똑바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소신과 사명을 할 수 있다면 뭐 그 어떤 자리든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발언이었잖아요. 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검찰을 저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서 야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를 깎여물고 힘을 딱딱 줘가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책상 치면서 이게 쉽지 않겠는데 이거 만만치 네. 않겠.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일단 윤석열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대통령이 탈권위를 얘기하고 와서 제왕적 대통령 벗어던지겠다고 얘기를 하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대통령실까지 옮겨놓고 저렇게 제일 제일 권위적인 유형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누군가한테 고개 숙이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 어떤 약간 쾌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바라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된 법안 나 그냥 중립에 머물지 않고 다 통과시키고 상정해버리겠어. 한 190석 정도 모아가지고 가면 그게 왜 불가능해? 얼마든지 가능해. 그러면 8표의 반란표가 나오는 걸 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전국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일단은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그 얘기 할지도 모르겠다. 네네. 국회의장이, 근데 진짜. 이제 저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당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말씀드린다라는 걸 전제에 두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한편으로는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잘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22대 국회에서 정치의 효능감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가 너무 극한의 대립으로 갔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하고 밀접한 사람들이 좀 많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당 얘기를 하는데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권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검찰 출신이 아니라 교사, 의사, 조세 전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제가 보기엔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을 한 축으로 두고 있지만 또 하나는 민생 문제에 있어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들이 그 안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또 지도부가 어떤 점에 조금 더 방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뭐 추미애 의장이 탄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도 있고 좀 열려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우리 당의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당 입장 얘기하셨으니까. 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개인 입장입니다. 근데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예. 나온 거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향후 진로는 초기에 이 연합을 만들 때 협상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냥 다만 이것도 저의 예상입니다. 일단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좀 독자적으로 다시 진보당의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이 들고요. 아, 그거는 논의가 아직 없고요. 네네. 이제 뭐 논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새진보 연합이라고 해서 세 분이 또 지금 함께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은 또 그 내부 내에서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이 합했기 때문에 네네. 논의가 될 거 보고, 다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민주당 출신 후보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후보들은 뭐 합당이 되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몇 높고, 명입니까? 민주당으로 추천 후보가 20명입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시민사회 추천 의원 후보들이 숫자는? 있습니다. 의원 숫자는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15석 중에 6석이 아마 민주당 추천 후보가 아닌 거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추천 후보들은 아무래도 민주당으로 갈 확률이 지금 높은데, 저한테 자꾸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묻는데, 네. 제가 알기로 그런 거를 뭐 당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남겨서 조국혁신당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하나 더 꾸리면은 원내 교섭단체가 2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도 나와가지고. 그 가능성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 매우 낮다. 아, 매우 현재로서. 낮다. 네네. 그렇구나. 하여튼 지금 추미애 당선인 네.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정권 후반기는 지금 국회하고 관계를 풀어나가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국회의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국영 기자께서 네. 왜 중요한지도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국회의장한테 네. 얼마나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는지를.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국회를 두고 얘기하는 게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국회 뭐 인사에 대한 임명 동의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그런 여러 가지 의사 일정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종국적으로는 국회의장입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오면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국회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동의를 득해야만 그게 의사 일정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당장 생각을 해보십시오. 총리를 하나 새로 세운다. 임명 동의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세스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지금 선거를 이렇게 참패한 여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식물 정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식물 정부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장과 협업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 네. 열어주세요 하는데, 안 열어, 나 못 열어.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지금 열면 안 돼요. 보내면 안 돼요. 지금 상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상정할 거야. 그리고 그냥 상정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네.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전부 국회의장 손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핵심이 단독 산정이 가능하죠. 네, 국회의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안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국회의장이 아까 얘기했던 협치나 이게 민치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의장의 권위 때문에라도 예를 들면 타협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보통 타협해와. 왜 내가 그것까지 총대를 매야 돼. 니들이 하면 되잖아라고 하는 식의 이 국회의장이 잘못된 예를 들면 권위들을 갖다 보장하려고 하는 방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타협이 오히려 더 안 되고 서로가 예를 들면 삐걱삐걱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좀 그런 의미에서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민주당 의원들이 잘 뽑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뭐 일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근데 제가 댓글에 제가 추미애 당선 얘기 악감정 전혀 없습니다. 악감정 전혀 저 단독으로 둘이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풍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21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역풍을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문정부 편 아니에요. 저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 했습니다. 계속 저한테 오해를 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잘 뽑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회의장을 잘 뽑아놔야 된다. 자기들 스스로가 느꼈잖아요. 네. 국회의장을 이렇게 뽑으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예를 들면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갔던 사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국회의장도 따지고 보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적 통제를 하지 못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 통제력을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이제 해병대 분들하고 책수군 상병이라던가 어떤 군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우리는 여야의 협의에 의해서 뭔가 처리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맹점이 있습니다. 이 특검이라던가 수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이 되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증거인멸을 굉장히 우려가 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당사자들끼리 입을 맞추고, 그래서 특검이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는가라는 그 마음을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국회의장께서 김진표 의장처럼 뭐 협치 좋죠. 그런데 이런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우리 뭐 듭니다. 법 얘기할 때 법 기술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검찰을 주로 비판할 때 그런 말을 쓰는데 입법 기술도 동원이
당선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것만큼까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의석이. 그렇죠. 그럼 패스트 트랙에 태우면 6개월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 기다려야죠.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관련되어 있는 특검법안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6개월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뭔가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 거고 그때 대통령은 또 어떤 일을 벌일 거고 이게 참 암담하다, 아득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당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품고 끌고 가는 정치력 뭐 때로는 좀 분열도 시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뭔가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그게 같이 가지 않으면은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하는 여론이 높다 하더라도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이 무능력해 보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걱정이 되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여야 협의가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잘못하면 침대 축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칫하면은 그렇게 될 것 네, 같아서. 그래서 저는 추미애 국회의장을 자꾸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속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반영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욱 부원장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말만 하면 뭐가 올라오니까. 아니, 좋은 거죠. 정은영님이 김종욱님 존경합니다라고 올렸습니다. 귀엽다. 귀엽다. 이은주님께서 김종욱 부원장님 파이팅하면서 올려주셨어요. 아니, 제가 물방울님도 김종욱 좋아요 이렇게. 자 민주당이 정치력이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력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세 명 빼왔잖아요. 이미요. 네. 22대에는 네. 안철수 그다음에 천하람, 이준석 3명이 아니고 그다음에 많죠. 김재석 되게 많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경태 5명이네요. 그러면 거의. 아니고 거기 숫자 빼야 되니까 네. 3명을 빼왔으니까 민주당이 5명만 빼오면 빼온다는 게 좀 이상하다. 5명만 정의의 길로 정의의 길로 오게 인도해서 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협치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치를 통해서 그만큼 정치적 효능감이나 그 정당이 회생할 수 있는 민심을 얻게 되면 그런 타협들은 가능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쫄아 있지 않을까요? 이미 지금 3명은 5명 정도 상황인데 네. 저는 보수 집단들이 훨씬 더 잘 버립니다. 훨씬 더 잘 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수 집단들은 아주 그 건강한 의미의 보수적인 철학도 있습니다만 이게 아주 첨예하게 잘 예를 들면 계산을 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이재명 당대표, 그다음에 조국 당대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정치적을 잘 발휘한다면 21대 느끼지 못했던 정치적 효능감을 국민들께서 느낄 수 있다. 이제 그러면 신나거든요, 국민들이. 와, 네. 내가 뽑았더니 이렇게 하네. 역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십니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그 범야권 200석을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것 역시도 국민의 유권자들의 행동 양태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을 우리가 야당이 독주하면 안 됩니다. 입법 독주를 하면 안 되고 여당을 카운터 파트로 여기고 협치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의무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의석수 계산을 단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모든 걸 다 편협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 국민은 또 냉엄한 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을 정하는 문제부터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까지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묻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셨어요. 맞습니다. 이 권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무게감도 더 커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빼오고 깬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식의 태도를 고수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깨질 가능성이 진짜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결국은 흩어질 거예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8년 동안 범진보 진영 정당이 190석 이상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대통령이 5년 내내 예를 들면 여소야대 정국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을 줬습니다만 네. 민주당에는 175석밖에 안 줬어요. 그건 맞아요. 182석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패스트트랙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자체 내로는. 그쵸. 근데 다 합쳐가지고 192석입니다. 그러니까 탄핵과 개헌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면 자 이제 당신들이 정치력을 보여줘. 민주당 그다음에 범진보 진영이 정치력을 보여줘. 21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어떤 좀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금부터 잘 준비한다면 22대는 이것도 재밌다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멋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너무 김종욱 부원장 너무 좀 미워하지 마십시오. 네,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도 얘기가 나누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 동접자 신경 안 쓰려고 그랬는데요. 동접자가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그렇죠. 보는데. 그렇죠. 25,000명이 지켜주고 네. 계세요. 네. 아까 너무 26,000명까지 올라. 네, 아, 26,000명까지. 네. 4만 명 넘었다고 막 저희가 빵벌에 올리고 그랬는데 많이 빠졌다고 봐야 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구독자님들 동접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잠깐이니까요. 잠깐만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좀 미숙하더라도 이제 나흘 남았거든요. 나흘만 잘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댓글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패널들 또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구기영 경향신문 기자,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혜연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오늘 세 분 패널도 미숙한 앵커를 같이 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